안녕하세요. 정치학 교수 진미경입니다.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마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은 Legitimacy Crisis in Authoritarian Regimes, 권위주의 체제와 정당성의 위기입니다. 제가 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1961년 5.16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침이라고. 해능의 겨울 육군사관학교 친구들과 상교단은 군사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서 갑자기 잡혀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왜 잡혀가셨는지, 어디로 끌려가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지만 그때부터 애국자인 아버지를 잡아간 국가는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인가,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민법학자로 와세다 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조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학생회장을 하셨습니다. 졸업 후 일본 동경고등상업학교 현 히토츠바시 대학교 조교수로 초빙되셨습니다. 고대 김성수 선생이 아버지를 고성전문학교 법학과 교수로 초빙하셨고 비이어 종합대학이 된 고려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함께 건국실천원 양송소에서 상무위원으로 일하셨고 반탁운동을 함께 전개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셔서 유묵을 써주셨습니다.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본질은 남아있고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가지가 새로 난다는 유묵입니다. 대한민국 법전편찬위원으로 일하시면서 민법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고시위원장 재직 시 친일경찰과 친일공무원을 청산하셨고 산업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기술고시를 처음으로 도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5.16 쿠데타 이후 잡혀가신 것은 6.25 때 서울법대 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납북당하셨기 때문입니다. 6.25가 발발하고 서울대학교 최규동 총장님이 법대 학장인 아버지에게 법대를 지키라고 하셔서 교수 중에 혼자서 남아서 법대를 지키다가 좌익 학생들에게 납북되셨습니다. 9.28 수복 후 국군이 평양에 진격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9.4일생으로 탈출해서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자세하게 조사를 받으시고 상임고시위원으로 복귀하시고 1952년에는 고시위원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5.16 쿠데타 직후 쿠데타를 주도한 인사들의 사상이 의심이 되자 국민들과 우방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잡아갔습니다. 1961년 12월 계엄 군사법정 하에서 재판을 할 때 아버지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보통 재판을 할 때 검사 구형, 판사 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아버지는 같은 날 하루에 변호사의 변론 없이 검사 구형, 판사의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각본에 따라서 완전히 사건이 조작되어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5.16 쿠데타 후 2년 뒤 군사정권이 안정되자 석방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벽에 아버지가 가족이 다 잠든 줄 아시고 억울하다, 원통하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커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지, 아버지에게 무죄를 받게 해드려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게 됐지만 그것이 필연이 되어서 저는 현재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버지가 누명을 써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아버지는 석방된 후에 명예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사면을 받으시고 변호사 자격도 다시 회복하셔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서울대 법대에서 6.25와 서울대 법대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후 아버지 제자인 서울법대 원로 교수님들과 변호사분들이 아버지의 과거 언행을 회상하면서 진승록 학장은 빨갱이가 아니다, 반드시 재심을 청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5월 16일 5.16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그날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점은 정치학이 결국은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불가능한 꿈을 꿀까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학자, 정치가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루소 등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정치학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치학의 목표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 즉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정치에 대한 견해는 정치는 지배하는 집단, 일부 소수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학자들은 플라톤과 동시대에 살았던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커스 또는 칼 막스, 칼 슈미트를 들 수 있습니다. 정치학의 원조인 플라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알맞는 기능을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 능력 또는 재능을 발휘할 때 그것이 개인에게도 정의롭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철학자가 지배자가 되는 것이 맞다. 즉 철인왕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는 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사람이 그냥 평등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를 유학생활 중에 공부했지만 제가 영향을 받은 2명의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사 반은 운명이고 반은 인간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이 사상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으로서 고대의 운명이나 신탁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고 중세에 들어서는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홉스는 국가가 국민들 사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홉스의 리마크인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홉스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국가가 국민들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안녕을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정치학자는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입니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Man is born free, but everywhere he is in change. What can it make legitimate?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인간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 무엇이 자유로운 인간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인간으로 만든 그 변화를 정당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루소의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5.16 쿠데타로 인해서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이 정당한가?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버지를 갑자기 끌고 간 군사정권이 과연 정당한가? 이 의문에서 출발해서 저는 박사 논문을 권위주의 체제와 정당성의 위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을 곱씹어 보면서 정치학자들이 이룩하려고 했던 이상사회, 불가능한 꿈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 수만 년 중에서 민주주의가 실시된 기간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기간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기원전 5세기이고 1789년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민주주의가 죽었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누렸던 시기는 한 2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보니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 정치적인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국가와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지평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치 히틀러 정권에 협력했던 독일 학자 칼 슈미트에 의해서입니다. 슈미트는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치가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지배를 해야 되지만 슈미트는 동지, 우리 편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치가 국민을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신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에 대한 적은 포퓰리즘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시절에도 웅변에 능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외국으로 추방한 데마고그가 있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데마고그들이 나타나서 무조건 퍼주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원전 5세기부터 현재 2500여 년 동안 많은 목숨이 희생이 되고 정치학자들이 밤잠을 안 자며 노력을 해서 민주주의가 겨우 부활을 했는데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이런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학을 전공해서 58년 만에 아버지의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저도 미력이 남아 정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싶습니다. 학문에는 정년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올린 배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주자를 하고 싶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 공연을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능한 꿈을 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도 발전시키고 인류 발전에도 공헌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는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이룩하는 것입니다.